자,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. 공관위가 전략공천 세부 기준을 마련하면서 전략, 이른바 단수 공천에 대한 세부 기준을 공개했는데요. 그 기준을 보면 지난 총선 또 지선에서 진 곳, 재보선 포함해서 3연패한 곳, 또 현역과 직전 원외 당협위원장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곳, 공천 심사 과정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 곳, 또 현역, 당협위원장 불출마 지역구 등입니다. 자, 이렇게 보면은 단수 공천 기준이 전략 공천 지역구 수를 늘리겠다는 의도가 보이는데 저렇게 보면 뭐 거의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? 어떻게 보세요?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공천룰을 1차 발표를 했잖아요. 네. 그걸 보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뭐 현격하게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. 그 식으로 돼 있어서 논란이 좀 꽤 된 거 아니에요? 컷오프도 뭐 10%, 거기에다가 뭐 하위 평가 10 내지 20%, 30% 받은 사람들은 또 거기서 또 20% 감산. 네. 뭐 거기다가 이제 또 뭐 3선 이상은 또 거기 또 추가해서 또 감산. 이렇게 되면 사실은 3선 현역들 중에 거의 살아남을 의원들은 없다. 그리고 그 공천룰 발표하면서 사실은 숨겨진 걸 발표를 안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정치 신인 가산점이 또 있어요. 예. 그게 이제 크겠네요. 그렇죠. 근데 대부분 지금 이제 이른바 친윤 이름으로 달고 지금 나오는 정부나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번에 첫 출마란 말이에요. 다 정치 신인이에요. 가산점 다 받는다고요. 그렇게 되면 제가 보건대는 뭐 거의 한 40% 정도 이렇게까지 네. 이제 감점을 당하고 현역들이 좀 임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번에 또 추가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규정을 하고 나섰어요.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3선 이상은 말할 것도 없고 현역들도 지금 거의 살아남기가 지금 어려운 그런 그 판을 좀 까는 게 아닌가.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이제 전략공천 지역을 좀 늘리려고 워낙 이제 그 당원상으로 보면 20%로 돼 있거든요. 최대 50개. 네. 네.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숫자를 지금 최대로 늘리기 위해서 제가 보건대는 이건 완전 편법으로 좀 보이는 거죠. 예, 그렇게 해서 마구 이제 필요하면 친윤계들을 여기저기다 꼽을 생각을 지금 아주 굉장히 노골적으로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네. 생각을 합니다. 전략 공천 지역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뭐 현역 의원들이 살아남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도 해주셨는데 전략 공천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 총선 승부 전략이 될까요? 국민의힘 입장에서.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전략 공천을 어떤 사람에가 대단히 중요하죠.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략 공천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네. 한 명인데요. 왜냐하면 사실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로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충분히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나 네. 이제 전략 공천 지역은 대체적으로 이제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안 하겠다고 하거나 불출마 선언하거나 아니면 당협위원장들이 불출마를 얘기했을 경우 그럴 경우 이제 전략 공천 지역으로 바뀌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눈에 띄는 게 위에 있는 부분인데요. 전략 공천 예상 지역 중에 마포갑 계양을 요게 왜 이게 전략 공천 지역화가 됐냐면 3번 이상 도전했는데 떨어진 사람들.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았는데 3번 도전했는데 3번 다 낙선한 경우가 네. 저기에 포함되거든요. 그게 이제 마포갑 계양을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마포갑 같은 경우는 지금 비대위원 하고 있는 그 회계사 중 김경률 회계사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분이 이제 거기 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이 손을 들어주고 얘기해서 이제 저 지역구가 된 거고. 예. 김경률 비대위원은 마포을 아닌가요? 예, 마포을. 예. 예. 그리고 이제 마포을 말고 또 하나, 갑이 아니고 마포을이고, 계양을 같은 경우도, 계양을도 원희룡 장관, 전 네네. 장관이 지금 나갈 가능성이 있는 곳 아니겠어요? 네. 근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보면 전략공천 기준도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는 오해를 예.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. 그리고 물론 3번 이상 같은 지역구에서 도전했는데 떨어졌으니까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요. 반대로 얘기하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을 한 거잖아요. 그 지역이 그리고 항상 이제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계속 도전하신 분들이에요. 그럼 그분들을 그런 이유 때문에 탈락시키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공천 기준을 만드는 것은 당내 반발이 불러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조금 더 보태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. 조금 전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건대는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이 공천 관련해 가지고 거의 지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. 네.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있었던 그 윤 대통령하고의 갈등으로 인해서 더욱 더 여기에 대한 그 장악력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다. 예.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
결국은 이제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이렇게 가겠다라는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나 다름이 없고요. 근데 이게 사실은 그 현지에서 뛰고 있는 그 정치인들, 특히 이제 당협위원장들,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.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 지난 이제 총선에서 패했어요.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했죠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지방선거 때는 또 좋은 결과 나온 지역이 또 많단 말이에요. 서울에서. 그죠?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도 네. 윤석열 대통령 표가 더 많이 나온 지역들도 있어요. 그럼 그때 선거 승리할 때는 그 당협위원장들은 아무 역할을 안 했냐 하는 거예요. 나름 역할을 한 거예요. 자, 그런데 그렇게 역할을 한 사람들을 다 내치고, 예, 완전히 그냥 그 외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꼽겠다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상당한 논란을 향후에도 좀 유발할 수밖에 없다. 그렇게 꽃은 생각합니다. 안 피었지만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운 분들을 그렇죠. 내치는 거죠, 그죠? 그러니까 지난 대선 지방선거 때 뭐 나름 열심히 뛰어서 좋은 결과를 낸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그 노고는 완전히 지금 이제 없었던 거로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. 이건 좀 심각한 그 좀 판단 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